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 또 검증 공세에 대응하는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나와 계시고요. 화면 오른쪽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시고 오셨죠? 네. 이 후보들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좀 마음 졸이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지율 먼저 좀 살펴보죠. 지지율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택수 대표님? 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군데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예.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박근혜 후보가 소폭 올랐고 안철수 후보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네. 박안 양자 대결에서는 열흘 전에 8.7%포인트 격차였는데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2.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쪽으로 줄었어요. 네,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대결 구도 지난 열흘 전에도 45.0 대 45.9 거의 박빙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0.3%포인트 격차로 거의 박빙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문재인 야권 단일화 구도도 안철수 원장이 열흘 전에는 10.6%포인트 앞섰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3.6%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걸 아직 추석 민심이 반영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제 조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석 민심이 이제 오늘 내일 이어져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고 다른 조사기관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리얼미터 시간대가 조사는 많은데. 언제 나오죠? 예. 오늘 조사에서 오늘 밤 늦게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조사한 다른 이제 지지율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석 연휴 전에 그 조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다자 대결에서는 1강 2중 구도로 나왔는데 이게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추이가 좀 잡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35%대에서 지금 이제 이 사과 발언으로 일단 지지율 정체가 이제 멈췄죠.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0대 중후반에서 30%까지 올라간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7% 내외가 잡혔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10%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강 2중 구도 아니냐, 예. 이렇게 봐지고, 1강 2중 구도에서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다자 구도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무소속까지 이 다자 구도인데 왜 1대1 가상 대결을 붙이냐고. 예. 예를 들면은 그래도 자기들이 마치 대세론이 깨진 것처럼 밀리는 보이지만 듯한 느낌. 예. 이 다자 구도에서는 깨지지 않지 않았느냐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야권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 변수고 또 이제는 상수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대1 가상 대결한 말로 지금 국민들한테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0%까지 벌어졌어요. 예.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가 금방 말한 미디어 리서치에서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죠. 근데 이 줄어든 것이 이번 추석 민심에서 추석 민심이냐, 가상 대결에서 이제는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팍 줄어든 게 추석 민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 분석을 지금 바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줄어든 이유가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지지율의 거품이 좀 빠지고 잡아가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추석 전후로 터진 검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컨벤션 효과가 보통 한 2, 3일 정도 가는데요. 지난 안철수 후보가 9월 19일 날 출마 선언한 다음에 한 2, 3일 가다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바로 여론조사 기관 초반에 한 8개, 그 다음에 그 주중까지 합하면 10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보도가 안철수 원장 급등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컨벤션 효과가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네. 지난 주 후반부터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난 이제 주 후반에 다운 계약서 논란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논문 중복 해제 표절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악재가 계속되면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도 좀 빠지고 그런 악재에 의한 부정적인 소식에 의한 지지율 하락 효과 때문에 일부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원장을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내일자 신문에서 이제 나갈 거라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무튼 안철수 원장은 출마 선언한 그 즈음에 고점을 찍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역사관 논란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원장과의 그 제로섬 게임에서 안 후보가 좀 빠지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PK 지역에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최근에 라디오에서 나와서 야권에서 40% 이상을 PK에서 가져가면 여권이 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PK 민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PK 민심은 야권, 여야 이제 가상 대결에서 야권이 대략 38 내지 9%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략 38%, 예. 문재인 후보가 39%. 지난 금요일 조사 기준인데요. 뭐 대단한 약진이죠. 지난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8% 득표율이었는데요. 예. PK 지역에서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고 부동층을 제외하면 40%가 지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40%를 넘게 되면 630만 되는 PK 유권자를 감안했을 때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 충청이나 강원에서 박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큰 표가 야권에 넘어갈 경우에는 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선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PK를 달래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요. 예. 네, 제가 뭐 내려가지는 않지만 친구들한테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PK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이길 때 29%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지만 그때 이해창 후보가 62% 받았거든요. 예. 압도적이었죠. 예. 이게. 그렇지만 이쪽에서 29% 받음에 의해서 결국은 그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거든요. 예. 인구 대비하면 이게가 한 800만, 이게가 500만 정도 됩니다. 이 PK가. 그래서 예. PK에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PK 아마 뭉쳐봤자 예. PK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훨씬 수가 많으니까 예. 이게. 근데 PK가 지난 대선 때도 40% 좀 넘었어요. 야권 통합이. 예. 예를 들면은 그 지금 현재 지지율 보면은 대략적으로 PK에서 50대 40 정도 나와요. 이게 그 가상 대결을 보면은. 네. 그런데 다자 대결에서 양쪽을 다 합해버렸을 때 어떤 조사에서는 비슷하게도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그래서 PK 지역에서는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PK 해준 게 뭐 있나 라부터 시작했어. 또 지금 양 후보가 다 PK 출신이잖아요. 예. 이게 자기 출신에 대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민주당이나 야권이 DJ당, DJ 세력이었어요. 호남 세력이었다는 네. 거죠. PK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안철수가 다 DJ당이 아니고, 뭐, 노무현 당이다, 심지어. 혹은 또 같은 PK 출신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PK에서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30, 40대를 에서는 이 수도권의 어떤 지지 성향과 비슷하게도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PK 지역이 흐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PK가 아마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넘어서야 될 가장 길목이 될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파열구가 PK가 될 거다 했잖아요. 네. 근데 PK 지역이 의외로 문재인 후보로서 예. 멈춰버렸잖아요. 낙동강 네. 전선이.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세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양자 대결에서는 PK 지역이 지역별로 보면 가장 요동칠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택수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전체 국민 수는 한 800만 되는데 유권자 수가 한 600여만 명 되거든요. 호남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 대전, 충청 대략 한 400만 정도 네. 유권자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서울에 예. 버금가는 정도의 많은 유권자 그리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지만 또 잠룡들의 고향은 부산, 경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친노 성향의 유권자 층이 한 절반 정도는 최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경남이 낳은 정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세종시 논란 때 대전 충청표를 이제 받았다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 PK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네. 표심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실제 이제 남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지금 안철수 원장이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PK 지역 굉장히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도 이에 못지않은 인적인 어떤 영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뭔가 내세우지 않으면 이 40%를 야권에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제 PK 지역이 대선 본선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놓고 봤을 때 지지율만 봤을 때 추석 이후의 민심이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 이게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뭐 출신 민심을 잡은 자가 대선까지 이제 그대로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때는 달랐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02년 단일화 때도 다 달랐고요. 왜냐하면은 이 2002년 때도 최대 변수는 단일화였거든요. 예. 단일화 되기 전에는 1강 1중 1야까지 가졌습니다. 1강 2중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가 10%대까지 가가지고 예, 3위를 기록했죠. 뭐 1야까지 예, 갔습니다. 예, 하지만 이 1중 1약이 이 단일화를 통해서 1강 이해창 후보로 갔다가 단일화 이후에 바로 넘었었거든요. 예. 예.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대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민심이 50%가 지금 훨씬 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석 민심 요 바로 직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 한 달간 단일화를 두고 나서 한 여러 가지 정책 공방, 여러 가지 검증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 이후의 민심이, 단일화 이후의 민심이 대선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러면 그때 2002년도에 지금 하면 예. 보면 그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를 한 이후에 둘의 지지율이 합쳐진 게 딱 숫자가 합쳐졌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너지가 났었죠. 예. 당시랑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 이회창 후보 당시에는 아까 저 그래프에 나오지만 33% 정도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다자구도에서 낮아졌을 때 35% 수준이고, 예. 오늘 발표된 거나 또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40%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회창 후보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2002년도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정몽준 후보가 당시에 일찍이 야권 후보로 분류됐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중도 후보로 있다가 막판에 이회창 후보가 계속 대세론을 펼치고 있으니까 2, 3위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있었던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 원장이 일찍이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예. 당시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뭐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에는 월드컵 4강 신화가 또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비하면 파괴력은 그때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야권 단일화가 되면 박근혜 후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 지금 단일화가 최대 이슈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2002년대의 대선과 굉장히 판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게 어게인 2002년이잖아요. 예. 2002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 중에서 이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이 당선되는 거하고 물어봤을 때 새누리당이 35%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서 계속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오늘 발표된 어떤 그 미디어 리서치 조사만 하더라도 국정 경륜에서 국정 운영이 누가 잘할 것이냐 이게서 좀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의 어떤 신인이잖아요. 신인이나 자기가 말한 대로 10년 이상의 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차이가 좀 10% 이상 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검증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 자체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 속에서 지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봅니다. 예, 저희가 네. 하신 방금 말씀, 말씀하신 부분 네. 중에서 좀 부연 설명하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요. 새누리당으로의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한 35%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데 그건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만약에 희망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정당 지지율과 굉장히 밀접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 문항만 보고 특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좀 자만할 경우에는 오히려 착시 현상 때문에 좀 패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민주당이 정권-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 정권 유지냐 아니면 야권으로의 이제 교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실제 여야 박근혜 대 안철수 대결 구도보다 더 과도하게 야권에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야권 지지층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정권 교체라는 말이 이제 지금 여권 말고는 다 정권 교체에 포함되니까 네, 범위가 넓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민주당 후보 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각 후보를 좀 살펴보면 1부에서는 저희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네. 좀 심층 분석을 했거든요. 2부 저희가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권의 새누리당의 공세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쏠려 있어요. 검증의 잣대도 그렇고요. 새로 나왔기 때문도 있지만 더 강력한 상대라서 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게 처음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거는 그 안철수 후보한테 이 검증의 이 초점이 맞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민이 궁금한 부분과 계를 같이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게 자기 지역도 예를 들면 여권 어떤 이 핵심 지지 지역 가더라도 사람들이 궁금증은 전부 다 박근혜가 아니라 안철수였어요. 네. 왜? 안철수 그만큼 모르니까. 예. 도대체 안철수의 정책은 뭐냐, 경륜은 뭐냐, 여러 가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맞춰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같이 간다면은 그건 굉장히 환영할 바다. 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식으로 간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이 지난 몇 번의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역풍을 받을 이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후보 단일화 입장에서는 제1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호남 민심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보다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또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뭐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대 문재인 야권 단일화 양자 구도에서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더 유리한 우호적인 양상이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방문했고요. 또 열린 우리당과의 분당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예. 호남에 그만큼 정성을 이제 기울이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전남 광주가 먼저 넘어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전북까지 문재인 후보 쪽에 유리한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자 조사를 보면 전남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55.1, 안철수 후보가 39.0, 약 16%포인트 격차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네. 전북에서는 41.9 대 40.8, 1%포인트가량 오차 범위 내지만 예. 전북에서도 앞서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연령층에서도 40대도 안철수 원장에서 문재인 후보로 좀 박빙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 구도가 여전히 조금 그 열세이긴 하지만 아까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3%포인트 격차로 좀 줄어들었단 네. 말이에요. 역전할 가능성도 이제 엿보이는 대목이죠. 광주를 가자마자 그럼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그 조사는 예. 상당히 다른 조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 강주의 공공데이터센터 그 조사에 의하면은 강주 500, 전남 500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강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5 내지 20 앞서는 걸로 나오고 전남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추이는 분명히 이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가 약진하고 있지만 그 안철수와 문재인 위해서 상당히 차이가 네. 벌어졌다가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문재인 후보께서 사실 할 수 있는 사과는 100% 다인 거거든요. 호남에게 예. 예, 호남에게.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은 이 탈당에서 분당한 거, 열린우리당. 그거는 어찌 말하면 참여정부의 이 몸통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번에 경선에 같이 예비 경선까지 했던 분인데 네. 그분도 흔쾌히 우리 당의 옥동자다. 네. 문재인 후보를 밀자라는 이야기 정도로 강주 전남의 어떤 이 정치권은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추이가 추석 민심에 상당히 저는 묻어날 거라 보는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접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강주 전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 제가 10% 정도 앞서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사의 시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조사는 아니면 한국갤럽 조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남이 이제 많이 약진하고 예, 예. 있고. 광주 방문 이후에요. 네. 예. 그럼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9월 6일 날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광주 전남 경선 때 이루어졌잖아요. 예. 사실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좀 인정받는 어떤 이벤트였는데 그게 사실 좀 묻혀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좀 정통성 있는 야권 후보로 아직까지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집토끼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아마 그 지난주 호남 방문하면서 좀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지금 뭐 다수의 조사기관들이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에 뭐 다른 조사기관들이 많이 발표할 텐데 뭐 이런 양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예. 하나는 뭐 호남의 옥동자까지 이야기해서 그런 추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주 전남의 유권자들이 예를 들면은 과거의 어떤 참여정부 때 서운함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은 완벽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박근혜 후보를 이길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예.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방점을 찍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강주 전남의 그 많은 그 민심은 민주당에 질렸어요. 지금 흐름에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구태정치 그만하고 새정치 좀 해라. 예를 들면은 이런 주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답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때 이 명실공히 그 호남에서 어떤 이 안철수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광주, 전남, 호남의 그 지지율과 관련돼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는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 호남의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대목이 되기 때문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 시작되면 대선 후보 사실 검증을 위한 자리는 아닌데 그 부분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것이 이슈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국정감사가 벌어지면 이제는 뭐 정무위에서 그리고 그 뭐야 이 가기부에서 이 노동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나왔던 예를 들면 그 이 주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던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야기될 거고 문재인 후보 그 같은 경우는 아들의 그 뭐야 이 그 특례 이렇게 그 취업이요?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될 거라 보는데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이 법무법인에서 저축은행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의뢰를 받았다든지 수임한 것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핵심은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저런 그 똑같이 주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데 그래서 아마도 이 최대 공격 포인트는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 그렇게 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 후보 두 양강구도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안철수 원장에 대한 뭐 검증,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계속 국감에서 이루어지겠죠. 안철수 원장에 대한 검증은 뭐 그간 개인의 문제, 뭐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선관위에서 안철수 재단에 대한 그 입건 해석, 뭐 그랬을 때는 역풍이 좀 불었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다원계약서나 논문 관련된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그런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정수석 시절에 금감원 간부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예. 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변호를 수임했다. 그리고 뭐 얼마 전 또 문제 제기가 됐지만 그 친박연대 서청원 변호를 했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좀 잦아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도 아마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내곡동 특별검사에 김영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특검이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 두 변호사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뭐 정권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여당 내 야당 역할하면서 박근혜 후보와는 별개로 이제 움직였다가 작년부터 이 청와대하고 이제 당청 간의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이 어떤 악재를 만났을 때는 새누리당 지지율도 빠지고 박근혜 후보 지지율도 크진 않지만 소폭 빠졌거든요. 예. 지금 이 특검 과정에서 어떤 좀 문제가 이제 발생될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한테도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김능구 대표님, 지금 저것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11월 말쯤, 중순에서 말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대선에 미칠 영향력, 파급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대통령들이 왜 이 정권 교체기에 탈당이라든지 출당이라든지 해서 후보와 집권 여당이 관계가 이렇게 끊었는가? 이걸 한번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말이 많았던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어쨌든 함께 가는 길을 지금 택했죠. 그래서 지난 총선은 승리로 함께 갔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겁니다. 네. 과연 대선에서는 어쩌랬을까? 예를 들면은 금방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새누리당의 집권과 그 다음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민심이 한 35대 50 정도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박근혜 후보의 탓맛은 아니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유무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진 민심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은 만약에 11월 달 돼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탈당이나 출당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발표가 되면은 어쨌든 그게 옛날에 BBK 무혐의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것처럼 내곡동은 무혐의였다. 특별검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마이너스는 별로 없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뭔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쪽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일단 내곡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박근혜 후보 측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은 전혀 없고 빠지냐 유지하느냐 그 요인만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탈당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한 몇 달 전에 김 대표님이랑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박근혜 후보 성격상 탈당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텐데 이 내곡동 특검 결과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겠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뭐 탈당 요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은 아니지만 뭐 거의 이 당청 관계는 끊어지는 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제 국감을 앞두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논문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검증이냐 아니면 네거티브다라고 판단할 그 선이 어떻게 될까요? 검증에서 있어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구분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은. 예를 들면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언론이 거기에서 상당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안철수 후보 측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자기들 운명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의혹이 설사 사실이 아닌 의혹, 정말 왜곡됐다. 뭐 MBC 보고 그런 말 책임지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저는 뭔가 국민적인 의혹이 있거나 뭐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설사 네거티브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되게 성실하게 저는 임해야 된다. 그게 이 대선 출마에 나선 후보와 캠프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태수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보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제보에 의한 어떤 검증이었다면 국정감사는 그래도 국회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BW 문제라든지 뭐 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회이사 관련된
추가적인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논문 문제는 학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국정감사는 별개로 서울대나 아니면 관련된 그 학계에서 표절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감사나 뭐 이 학계에서 논문 그 표절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안철수 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